저거 우리 아빠 사진이에요.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인턴 강도연의 말에 회장 장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금장 액자 속 남자는 바로 도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삼키지도 못한 채 말이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나가! 부회장 한우철이 액자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도연을 끌어냈습니다. 왜 도연의 아버지 사진이 회장실에 있는 걸까요? 그 금장 액자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도현 28살의 청년이 태양그룹 본사 52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새벽부터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뻣뻣하게 몸에 감겼고 처음 매본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 인턴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준호는 치킨 한 마리를 공짜로 주며 축하해 주셨죠. 아빠 잘 다녀올게요. 아침에 나서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 구석구석에 서 있었고 무전기를 든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첫날 풍경은 아니었죠. 저분 하버드 출신이라며 우수 인턴이래. 특별 채용됐다던데. 뒤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도연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연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한 명의 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도연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날인데 긴장되시죠?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수 인턴이라고 격려해 주시려나. 첫날부터 떨리네. 52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회장실에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네, 회장실요? 도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첫날부터 회장을 만난다는 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도연은 팀장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임원실 문패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와 바지에 몰래 닦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부르르 진동했습니다. 꺼내서 보니 아버지의 문자였습니다. 첫날 긴장 말고. 아빠가 응원한다. 도연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새벽부터 치킨집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문자를 보내신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금색 문패가 붙은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로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고 천장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서연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장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 회장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버드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도연의 시선이 회장 뒤편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금장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치킨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 회장의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우리 아빠예요. 왜 회장실에 있어요? 서연 회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아들이 있었어?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고요한 회장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 한우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우철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저 사진 볼 자격 없어. 여기까지가 한계다. 당장 나가. 우철은 성큼 다가와 액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도연은 휘청거렸습니다. 서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세하게 떨리며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실수가 또. 우철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철은 도연을 회장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도연은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액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액자 뒤편에 뭔가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연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우철은 회장실 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아들이라면 시작 전에 끝내야지.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아버지 사진이 회장실에 걸려 있는 걸까? 회장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부회장은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출근 날 도연은 예상치 못한 충격 속에서 회사를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은 한 곳뿐입니다. 치킨집,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액자 속 아버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도연은 치킨집 앞에 섰습니다. 준호치킨이라는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통과 물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아버지 준호가 주방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게를 든 채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먼저 먹어. 준호는 방금 튀긴 치킨을 접시에 담아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튀김기 앞에 서 계신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치킨을 뒤집던 집게가 그대로 기름 속에 잠겼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 회장실에서 아빠 사진 봤어요. 설명 안 하시면 저 다시 못 가요. 도연이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앉아라. 긴 얘기다. 준호는 주방 구석의 낡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 회사에 있었다. 회장님 바로 옆에서 일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장서연 회장을 보좌했다. 우리 둘은 가까웠어. 도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름 냄새 나는 이 좁은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시던 아버지가 재벌 그룹의 회장. 바로 옆에서 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왜 치킨집을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는 눈빛이 어두워지며 주방 벽의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부회장 한우철. 그 사람이 날 쫓아냈다. 준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서연 회장의 이보가들이야. 나를 제거해야 자기가 살아남았지. 도연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태양그룹 내부에서는 후계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준호는 장서연 회장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마다 준호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한우철은 그런 준호가 눈엣가시였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준호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철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준호를 회사에서 몰아냈습니다. 네가 8살 때였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유치원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 그때 알았다. 다음은 너라는 걸.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자신을 와락 안아 올렸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갑자기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치킨집을 시작하셨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졌다. 그래서 도망쳤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며 고생하신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기름에 데이고 뜨거운 물에 댄 자국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넌 장서연 회장의 친손자야. 내 진짜 핏줄이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을 이렇게 늦게.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2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치킨집 주인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재벌 그룹 회장의 손자였다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렸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할 뿐 받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시 따르릉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귀에 갖다 대는 순간 바로 탁 끊어버렸습니다. 아빠 저거. 도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치킨집 안을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차창 틈으로 희미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손님 차량일 거야. 준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망쳤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누군가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도망 안 가요. 제가 확인할게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8살 꼬마를 안고 이 골목으로 도망쳤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아들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치킨집 안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도현과 준호,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김질했습니다. 20년 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꿈만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연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아버지 사진을 회장실에 걸어두었는지, 자신이 정말 친손자가 맞는지요. 지하철을 타고 본사까지 왔습니다. 52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던 그 정문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어제 받았던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정문 옆에 있는 기계에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어제는 삐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오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계 화면에는 출입 불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뭐지? 도현은 당황해서 카드를 빼서 옷에 닫고 다시 갖다 댔습니다. 역시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빨간 불 경고음 출입 불가. 보안 요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친절하게 인사하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출입 불가입니다. 한 사람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지시요? 저 어제 우수 인턴으로 첫 출근했는데요. 도연이 사원증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지시만 따를 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로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회장실에서 봤던 부회장 한우철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우철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도연 바로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면 치킨집부터 무너질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20년 전 도망쳤듯이 넌 지금 도망가. 그게 살 길이야. 우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 도망 안 갑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고개를 돌려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밀려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이 치킨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부르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집 가는 중인데요. 왜요? 빨리 와봐. 가게에 사람들이 왔어.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 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킨집 골목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뛰어가니 가게 앞에 정장 입은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강준호 사장님 맞으시죠? 한 사람이 가슴에 달린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매출 조작 의혹, 화재 점검 위반, 식품위생 미달. 온갖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점검도 다 받았어요. 준호가 손을 내저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절차니까 협조하세요. 장부 좀 보여주십시오. 조사관 2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세무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류 몇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있고 장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전화 너머로 건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임대료를 올리신다고요? 그것도 2배나요? 도연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어쩔 수 없네요. 이해해주세요. 건물주의 목소리도 난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넌 아직 몰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치킨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우철이 내렸습니다. 우철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도현과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현금 줄 테니 둘 다 미국으로 가라. 한국에서 자취 지워.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봉투를 집어 우철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싫습니다. 우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낮게 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우철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현과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오늘 장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큰 건물 3층에는 오래된 신문을 보관하는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신문 좀 보고 싶은데요. 직원에게 말하자 직원은 안쪽 서고를 가리켰습니다. 먼지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선반마다 노란 신문 파일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20년 전 신문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양그룹 핵심 인물 강준호 씨, 돌연 사퇴. 짧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신문부터는 아버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요. 도현은 계속 신문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신문에서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양그룹 전 비서 교통사고 사망 유족, 타살 의혹 제기. 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서의 이름은 장미희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도현은 사진 속 그 밝은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미애 씨가 새벽 시간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전날 장미희가 회사 내부 자료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뒤 신문들을 계속 찾아봤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습니다. 며칠간 연속으로 보도되던 기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 도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장미희라는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도현은 인터넷으로 장미희의 유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여동생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장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현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낡은 2층짜리 주택이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옆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경계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희님 일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장수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기자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 왔다 갔어요. 다들 취재만 하고 도망갔죠.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기자 아니에요.
장미애 씨께서 저희 아버지의 비서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장미희의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도연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준호 씨 아드님이라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먼지가 앉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자료예요. 수진은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찍은 사진, 돈 봉투가 오가는 사진,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못 줬어요. 무서워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회계 조작 증거, 불법 후원금, 장부, 비리 내용이 빼곡하게 적힌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우철 부회장, 장서연 회장 압박 중. 준호 씨 위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상자 맨 밑바닥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수진이 녹음기를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거 혼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증거로 남겨야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죽지 않았어요. 죽임당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이 여자가 안쓰러웠습니다. 도연은 서류와 녹음기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수진의 집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언니처럼.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방 책상에 앉아 받아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장부, 수첩, 녹음기. 20년 전 진실의 조각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치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장미희가 남긴 서류와 사진, 녹음기까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도연은 20년 전 장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끝에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김상철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이미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파출소로 좌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기차를 타고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파출소는 시장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도 낡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철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파일, 캐비닛 2개가 전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상철 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경희는 평범하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장미애 씨 사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누구세요? 김경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파출소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 다시 건드리지 마. 너까지 사라질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난 그때 진실 쓰려 했어. 김경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다 막았지. 보고서 다시 쓰라고 했어. 사고사로 처리하라고. 담배를 재떨이에 툭툭 털었습니다. 난 가족 있어. 애들 대학 보내야 해. 미안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신문사였습니다. JT 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사회부 기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기자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역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장부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기자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고 장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특종감입니다.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틀만 시간 주세요. 데스크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데스크가 거부했어요. 광고주 관리 때문이래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싫으면 우리 부서 다 날아가요. 태양그룹이 광고를 끊는다고 협박했대요.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도연은 법률상담소도 찾아갔습니다. 시청 건물 2층에 있는 무료 상담소였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법적 효력은 약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서현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양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정문에서는 들어갈 수 없으니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비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잠시 통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봉투를 다시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두고 가려 하자 경비가 팔을 내밀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외부 연락 일체 차단 상태입니다. 포기하세요. 도연은 봉투를 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회장에게 닿을 방법도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치킨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또다시 낯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난번 세무조사관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위생 점검관들이었습니다. 식품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점검관 2명이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를 꺼내 기름 온도를 재고 환기구를 손으로 만져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이 기름 온도계 교정 필요합니다. 환기 시설도 미비하고요. 점검관이 체크리스트에 하나하나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내저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희 지난달에 점검 다 받았는데요. 하지만 점검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빼곡하게 문제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시간 넘게 구석구석 살피고는 서류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점검관들이 떠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발밑에 뭔가 깔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서 펼쳤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씨였습니다. 멀리 가면 산다. 남으면 죽는다. 도연은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보더니 얼른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허리 뒤로 숨겼습니다. 아빠, 또 뭐 받았어요? 도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뒤로 돌아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협박 문구였습니다. 도연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시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찰, 언론, 법률가, 회장.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도는 막혔다.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가야 한다. 도연은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52층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서연 회장은 긴 복도를 홀로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빈 복도에 그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서울 시내 불빛만으로도 실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책상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금장 액자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남자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액자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호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 속 얼굴을 따라 그렸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구나. 그 아이가 너를 닮았더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봤던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빼닮은 그 눈빛,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있는 그 치킨집으로, 손자 도연이 있는 그곳으로요. 20년 만에 준호를 만나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손자를 끌어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켜온 이 자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이 사회에서 무시하는 눈빛과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철이 이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우철은 당장 이 사회를 소집할 것이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손자를 안아주고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책임이라는 무게가 서연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우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답니다. 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시 치워드릴까요?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우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철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준호처럼 배신할 인간들로부터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철은 서연의 침묵을 확인하고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경영자의 이성이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비서가 몰래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자의 글씨였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손자가 이렇게 용감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무 겁이 많구나.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비서를 불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 비서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인턴,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입 차단됐습니다. 비서의 대답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치킨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철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비서를 교체하려 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비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마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철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우철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 뒤 새 비서가 배치됐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우철이 직접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새 비서는 서연의 일정을 하나하나 우철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게 우철에게 전달됐습니다. 서연은 이제 회장실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새장 속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도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도현아.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서연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요. 어머니로 살지 못하는 슬픔, 회장으로 살아야 하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의 침묵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메우기에는 서연의 용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치킨집 앞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이면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며 치킨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로등 불빛에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다른 남자로 교체됐습니다. 키가 더 크고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밤새 누군가 교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치킨집 2층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시간과 사람 특징을 적었습니다. 검은 점퍼 남자, 회색 모자 남자, 안경 쓴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은 기록했습니다. 밤 10시, 새벽 2시, 새벽 4시. 교대로 감시하네.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골목 입구 전봇대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감시 카메라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에 연결된 화면을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남자들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를 발견했는지 고개를 들어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카메라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쾅, 쿵, 요란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도 황급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치킨집 셔터를 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셔터 한가운데 커다란 발자국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찬 것 같았습니다. 흰색 셔터에 검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보였습니다. 셔터 아래 바닥에는 종이 박스 하나가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주워들었습니다. 박스 옆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라. 글씨가 삐뚤빨뚤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물감이 아직 덜 마른 듯 손에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들고 골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젠장.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가게 문을 열고 셔터의 발자국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손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셔터가 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저녁에 내리던 그 셔터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미국 가자고 했죠?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셔터를 쓸어내리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버티기 힘들 거다.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세무조사, 저녁에는 위생점검, 밤에는
감시와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망으로 날 지켰다면 난 싸움으로 우리를 지킬 거예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넌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아빠 원래 자리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만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도연과 준호가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치킨집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골목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휜 불빛이 가게 안을 비쳤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누군가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요. 도연은 준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끄고 어둠 속에서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낯선 남자 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있었고, 한 명은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있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외쳤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 뒤로 휙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골목 밖으로 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으로 진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젊은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경찰들은 손전등으로 뒷문을 비추며 살폈습니다. 문 손잡이도 만져보고 바닥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흔적 없는데요? 착각 아니세요? 한 경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허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장미희가 남긴 서류와 사진, 녹음기를 책상 위에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먼저 서류 일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두툼한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거 언론에 공개해주세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심하세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복사기로 복사했습니다. 동네 문구점 복사기 앞에서 한 장 한 장 복사했습니다. 원본 하나, 복사본 3개를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복사본 하나는 도서관 사물함에 넣어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 동기 집에 맡겼습니다. 마지막 복사본은 가방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가도 진실은 남는다.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치킨집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오던 손님들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와서 치킨 2마리를 포장해 가던 40대 아저씨도, 아들 생일 때마다 치킨을 주문하던 할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침 골목에서 그 아저씨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는 도연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요즘 집이 멀어서요. 어색하게 웃으며 급히 지나갔습니다. 핑계였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준호를 멀리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웃으며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빈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장사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는 게 무섭구나. 도현은 아버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치킨집 문이 딸랑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동혁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흰 종이에 JT뉴스 사회부 기자 윤동혁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며칠 전 만났던 그 기자였습니다. 윤동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도현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이 막을 선은 이미 넘었어요. 이제 사람들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도현은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윤동혁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알려보세요. 제도는 느려도 사람들은 빠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치킨집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안 형광등을 환하게 켰습니다. 윤동혁이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리고 테이블 앞에 세팅했습니다. 작은 조명도 2개 설치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배경은 깔끔하게. 진정성이 중요해요. 윤동혁이 카메라 각도를 위아래로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렌즈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도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말하는 거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동혁이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 위쪽에 빨간 불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던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가게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28살이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윤동혁이 손짓으로 더 크게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준호입니다. 20년 전 태양그룹에서 일하셨습니다. 장서연 회장 바로 옆에서요. 도연은 옆에 준비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젊은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 한우철이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후계자 경쟁에서 아버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은 장미희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분은 장미의 씨입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연은 장미희가 남긴 서류 사진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회계장부,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 비리가 빼곡하게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장미애 씨는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윤동혁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 녹화를 멈췄습니다. 도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윤동혁은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방금 찍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영상을 자르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사진들이 잘 보이도록 크기를 키웠습니다. 화면 아래에 글자도 넣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윤동혁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양그룹 20년 전 진실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건 밤 11시였습니다. 도현과 준호, 윤동혁은 치킨집 테이블에 둘러앉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쪽에 뜬 숫자가 고작 5이었습니다. 5명만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100을 넘었습니다. 1분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50, 200, 300. 숫자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500, 800, 1000명.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1시간 뒤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윤동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퍼지고 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내려보니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면 큰일이네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태양그룹 제품 안 삽니다.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1초에 몇 개씩 새로 생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숫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가 뜨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300만 명이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양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는 움직임도 번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마다 도연을 응원하는 글이 첫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명한 방송 진행자들도 영상을 보고 자기 채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을 위해 운동하는 단체였습니다. 단체 대표가 치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20년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야 빛을 보네요. 대표가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희가 법률 지원을 하겠습니다. 검찰에도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뉴스 진행자가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양그룹 안쪽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청 건물이 나왔습니다. 정장 입은 검사들이 회의실에서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치킨집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52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장서연 회장은 문을 잠갔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밖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서연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강도현이라고 쳤습니다. 도연의 영상이 맨 위에 떴습니다.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커지며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를 닮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화면이었습니다. 도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내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못 외면하겠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금고 열쇠가 손에 잡혔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열쇠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회장실 구석 벽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금속으로 된 육중한 금고였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어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우철이 저지른 일들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이 몰래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회계장부 원본, 녹음 파일, 결제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옛 비서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봉투를 강도연에게 전해주세요. 꼭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치킨집 문 앞에 택배기사가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요. 기사가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우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봉투 맨 밑을 뒤적이자 작은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이제라도 용기를 낸다. 할머니가. 도연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아빠. 밖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영상은 5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검찰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5대가 태양그룹 본사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빈 종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사 한 명이 정문 경비실로 걸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황급히 위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2층 회장실, 45층 부회장실, 30층 회계팀 사무실, 계열사 건물까지 동시에 여러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부회장실에서는 검사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높은 파일 캐비닛 문을 열고 금고까지 열쇠로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컴퓨터 본체도 전선을 뽑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안에 저장된 자료에 증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최근 10년치 회계 장부를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박스마다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검찰청 증거물이라고 큰 글씨로 적힌 노란 스티커였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에 이사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1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한우철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날 겨냥한 정치 공격이야. 목소리가 회의실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저 인턴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정치 공격이 아니라 법 집행입니다. 물러나시는 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덜컹거리며 물이 튀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주주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철에 대한 신임 투표였습니다. 손을 들어 찬성과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결과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철은 사실상 권한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2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장미희의 죽음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를 찾아내고 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촬영했습니다. 방송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연이 제공한 자료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에 담긴 파일, 장미희의 일기장, 사진들이 뉴스마다 반복해서 보도됐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서연 회장이 기자 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사 1층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앞쪽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침묵함으로써 공범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부회장 한우철의 권한을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보내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철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 저택 거실에서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넓은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까지 같이 무너지고 싶으십니까? 우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은 우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전 어머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넌 날 가둔 거야. 지킨 게 아니라.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무너졌던 건 양심이었어. 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거실을 나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부회장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우철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에 쾅쾅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수사관 5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우철은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빠 헐떡거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색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우철 씨 살인교사, 감금 시도, 회계 조작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우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본사 로비에서 봤습니다. 윤동혁 기자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우철을 끌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우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철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이야. 다시 반복되지 않게 남기는 기록. 며칠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준호의 회장 복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20년 만에 다시 태양그룹 본사에 섰습니다. 52층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서연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사회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도현과 준호의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장미희의 추모비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장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명예 회복됐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도연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사회부 기자로 채용하겠다는 제의였습니다. 윤동혁이 다니는 신문사였습니다. 도연은 신문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약자가 보낸 제보 편지였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당신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태양그룹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태양그룹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윤리 경영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장서연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치킨 튀기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강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튀김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게로 치킨을 뒤집으며 익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본 어머니 집 주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게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서도 치킨 냄새 나겠는걸. 도연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빠야. 준호가 치킨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걱정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장서연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내려놓다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들과 손자를 맞이하는 식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끌어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으니 손자의 얼굴이 더 잘 보였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늦었지만 할머니로서 허락해 주겠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못 해본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나이 반점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무 겁이 많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치킨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큰 접시였습니다. 치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 도현, 서연. 2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치킨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가장 잘 익은 부분을 골랐습니다. 서연 앞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 치킨 맛 좀 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야, 20년 동안 참 많이 기다렸구나.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2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니.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기름에 데인 자국, 칼에 베인 흔적이 손등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으로 20년을 얼마나 힘들었니? 서연의 눈물이 준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덕분에 도연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서연이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 전보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들을, 한 손으로는 손자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을 거야.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용기를 내줘서. 할미한테 기회를 줘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용기 내주셨잖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지 못해서. 할미 구실 하나 못했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숨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숨지 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호의 거친 손, 도연의 젊은 손, 서연의 주름진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식탁 위 치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국을 떠서 어머니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서연은 반찬을 집어 손자 앞에 놓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도연이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손자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서연이 그릇을 닦고, 준호가 물기를 닦고, 도연이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이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어진 어깨, 구분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준호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저택 2층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미소, 함께 손을 잡았던 순간. 도망치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숨지 않고 떳떳하게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도연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걷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